2024년 5월 26일입니다. 요 뒤에 있던 경향신문의 신문 스크랩한 거, 그리고 여기 실버 버튼 그런 것들 다 향동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향동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가끔 여기서도 여기 일산 이사 가기 전에는 가끔 할 예정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카메라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좀 허전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갖고 오늘 밤 5월 26일 KBS 1TV에 더 보다 10시 30분에 KBS 1TV의 더 보다에서 교제폭력 살인 관련된 걸 인터뷰를 짧게 했는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죠.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왼수들도 대화는 이어나가야 되니까 대화는 해야죠. 예. 자, 오늘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처음엔 조금 올 줄 알았는데 줄줄줄 계속 오네요. 지금 일산은 지금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내일까지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다음 주 일요일 잘 쉬시고 다음 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에서 이런 것도 하네요. 딥러닝으로 뇌파 검사로 범인 잡는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한국경제신문에. 대검찰청이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뇌파 검사 수사 기법을 개발한다고 해요. 사실 거짓말 탐지기는 물론 그것이 90% 이상 이렇게 정확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 탐지기는 회피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그렇게 아주 높은, 제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목격자 정도의, 근데 목격자 같은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를 할 필요가 없죠. 범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짓말 탐지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검사해서 범행 도구를 안 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정보에 노출된 사람이 특정한 뇌파를 내는 P3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무죄를 가려내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흔히 말하는 제대로만 된다면야 이런 형태의 뇌파 검사를 하는 수사가 많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이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 뇌파 검사가 일종의 자백을 받거나 아니면 진술을 받는 용도로 쓰이는 거잖아요. 자백을 받는 압박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진술 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 사실 의미가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 얘기를 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진부 여부, 그럼 예를 들면 뇌파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죠.
이제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물적 증거를 사실 찾기가 쉽지 않고 힘들고 뭐 돈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드니까 쉬운 어떤 그 사람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은 글쎄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들이 용의자로 특정한 경우에 그거를 자신들의 의견을 확정하려고 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확정하려고 하는 수단들을 개발하기 전에 다른 물적인 범죄 물적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그거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검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왜? 뭐 경찰 애들이 증거 찾고 뭐 그러지만 자기네들은 자백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딥러닝 뇌파 검사로 인한 어떤 범인을 잡는다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뭐 괜찮을 것 같고 뭐 그게 좋지 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것이 묘한 아니면은 상당히 그 큰 일종의 함정이 존재한다. 뇌파 검사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뭐 모의 시험도 하고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그런다 한들 그가 말하자면 그들이 학습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보다는 일반인, 그러니까 범죄자의 뇌파 검사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들이 검찰이 범죄자라고 수사했던 기록에 대한 적합도, 진부 여부, 실제로 쟤네들이 수사를 했는데 저게 유죄가 맞아? 유죄라도 징역 10년이 맞는 거야? 징역 5년이 맞는 거야? 쟤는 사실은 무기징역을 받아야 되는데 10년밖에 안 받았어. 그럼 수사가 좀 엉망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그 AI가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확정을 해놓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이 엉터리로 했던, 그냥 했던, 뭘 했던 그런 걸 가지고 학습시키고 그걸 가지고 하면은 뭐가 되죠? 얘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편향이 AI한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은. 하려면은 실제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수사 결과에 대한 상당히 깊은 객관화 작업부터 해야 된다. 제가 왜 계속 이런 객관화 작업, 제3자의 객관화 작업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런 객관화 작업이 되지 않는 데이터를 지들이 검찰의 편향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AI로 먹이면은 그거는 그냥 검사들의 편향이 녹아는 AI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얘네들이 알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무시하는 거죠. 작년에 4,500만 원부터 9,3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뭐 피검사 대수를 표본 그룹당 30개 늘려서 뇌파 분석 모듈을 개발할 계획이다라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나타나는 거짓말 수준으로 학습해서는 되지도 않는 겁니다. 즉 범죄의 모듈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검사애들이 실제로는 지들이 물적 증거에 대로 수사하는 것을 사실 싫어하는 거죠.
이 예민한 문제를 자기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지랄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사건 반장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되게 할 것 같아요. 아까 라이브 때도 어떤 분이 그 강영욱 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강영욱 씨 사건이 터졌을 때 뭐 한 며칠은 좀 두고 보자 했었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선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김호중과 같은 선상에서 보면은 적어도 언론이 만들어준 셀럽 정도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좀 약간 오바를 했죠. 그러니까 강영욱의 그 훈련사 자격에 대해서 사실 그 훈련사 자격 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격 제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해설 안 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강영욱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훈련사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자격이란 것이 얼마나 그 경험이 있고 얼마나 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됐는데 그 얘기를 잠깐 꺼내갖고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변호사 데리고 방송을 만듭니다. 방송국에서 의사를 데리고 방송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자기의 그 의사든 아니면 뭐 어떤 직업이든 그 전문 직업이든 그것을 넘어서는 형태의 방송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능 방송은 그렇게 또 재미라든가 뭐 자극적인 추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김호중을 붙였던 거는 김호중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 방송이 만들어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 말을 하고 바로 강영욱이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해명이 된 것도 있고 사실은 피해자라고 한 사람들이 주장이 좀 과도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해명도 됐고 그런데 또 지금 또 그게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논란들이 계속 이제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그것은 논란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CCTV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부분에서 이 강용욱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저는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도 사실은 이 진실 공방 부분이 이는 좀 명확히 돼야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강용욱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법적인 잘못은 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좀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냐? 근로기준법, 노동법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과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애초에 이 논란을 다뤘던 강영욱을 다룬 JTBC의 사건 반장의 이 보도를 사실 강영욱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이거는 적절한 보도 지침이라든가 언론 윤리를 갖췄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중립기여를 넣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일단은 중립에서 어느 정도는 강욱이라는 사람이 조금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 정도까지는 제 포지션이고요. 근데 강형욱 씨 논란을 다룬 사건 반장은 어땠냐?
그 사람들은 이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건반장이 분명히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주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단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직접 취재도 많이 했고 반론을 들으려고 노력도 했고 근데 반론이 뭐 없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의 그 양원보 반장이나 거기에 출연했던 사람들의 하는 말을 딱 보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자체를 구도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상황 그 자체가 사실은 강용욱 씨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혹시 어그로 끌려고 사건반장이 그랬던 거 아니냐. 이전의 사례를 봐도 사실 그래서 JTBC에서 먹히는 뭐 몇몇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건반장인데 시청률도 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언론의 윤리나 보도 윤리를 지킨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종종 있는 것 같다.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불편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도 적어도 강용욱 씨에 대한 논란을 강용욱의 전 직원들이 그런 어떤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보도할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얼만큼 다루고 반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제대로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용욱 씨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법적인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만 강용욱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잘못되고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은 그 논란을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JTBC 사건반장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거는 좀 언론으로서 그 영향력 있는 매체로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건반장이 다뤄왔던 다른 여러 사건들에서도 특히 뭐 한강 대학생 사건, 손정민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사건에서도 다룰 때 상당히 편향되고 좀 언론의 그 어떤 선을 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판 때문에 이런 얘기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야, 그러면은 다른 언론들이 적어도 뭐 얘기도 하지 않는데 그 다음 날에서 ITN 정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건반장 같은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어떤 논란이 있다는 정도는 사실은 보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사실은 큰일인데 그걸 논란이 있으니까 뭐 확인도 논란이 있고 확인돼야 되는 거니까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의도가 먹힐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건 말고 어떤 악덕 기업주가 있어요. 어떤 악덕 기업주가 있는데 그 악덕 기업주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을 막 괴롭혔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셀럽이고 그 사람이 막 그 문제를 제기했어. 근데 악덕 기업주나 셀럽은 그냥 모르쇠로 입을 꽉 막고 반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럼 반론이 없고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해서 보도를 안 하는 것이 맞냐? 그럼 오히려 이 악덕 기업주 셀럽의 의도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입만 다물게 쓰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지쳐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다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어떤 기준으로 좀 면밀하게 좀 더 그걸 지키면서 이걸 언론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봐도 JTBC 사건반장은 선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넘기는 넘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 걸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다른 언론들은 뭐냐? 걔네들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취재를 하고 접근을 했어야죠. 그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쉽지 않아야 되죠. 쉽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지금 수원은 뭐 박병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오피스텔 S 오피스텔이라는데 우선 계속 주민들이 시위하고 그럽니다. 법무부에서는 제시카법이든 뭐든 이제 한국형의 그걸 좀 만들어서 이런 어떤 연쇄성 성범죄자, 위험한 성범죄자를 거주지를 제한하는 부분은 분명히 입법이 돼야 됩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자, 좀 전에 이제 데이트 폭력 관련된 거, 제가 더 보다 KBS 9시 뉴스 끝나고 10시 1TV 10시 30분에 한다고. 지금 뭐 어쨌든 데이트 폭력으로 2024년 올해 넉 달 만에 4,400명이 검거가 됐어요. 하루 평균 36명이고 근데 구속은 1.9%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고는 25,600건, 검거는 4,400건. 아무래도 이 교제폭력 범죄자들의 구속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죠. 이거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KBS 1TV 10시 반에 인터뷰도 했고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권총하고 장총, 모의장총, 소총을 조준경 해갖고 개조해갖고 차에 싣고 다닌 놈이 있어요. 총포 도검 화약류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인데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이게 벌금 1,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당연히 압수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저한테도 인터뷰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파악되지 않은 불법청 기류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수사기관에서 파악되지 않은 청포 도검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미국의 ATF처럼 실제로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리 경찰이나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 얘기가 잠깐 나왔고 또 나온 게 이제 뭐 이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김호중이라는 사람도 뭐 아이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다 하는데 요새는 폰을 이렇게 아니라든가 디지털 포렌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버도 복잡하고 막 꽈놨고 영장 옛날 같으면야 뭐 영장 받아서 좀 크게 막 툭툭 쳐갖고 하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이 디지털 포렌식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니투데이의 이 기사는 이런 겁니다. 시간에 덫에 빠진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에 덫에 빠진 수사라고 하는 게 디지털 포렌식을 한번 들어가면은 실제로는 하세월이라는 거 며칠 그리고
아무것도 푸는데 오래 걸리고 또 참관도 해야 되고 또 절차도 지켜야 되고 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니네들이 그러면은 검사애들이 수사 안 하면 되잖아. 수사는 전문 범죄 수사관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얘네들 이 기사에는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애들이 수사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디지털 포렌식이 돼야 되는데 그걸 보려고 한다는. 근데 그러면 왜 그걸 보려고 하느냐? 디지털 기기를.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수사가 있지 않나?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런 거죠.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 그럼 그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 부서라든가 범죄 수사관한테 맡기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꼭 검사애들이 지가 수사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걸 포렌식에 맡겨요. 얘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걸 다 끝난 내가 봐야 돼. 아니, 검사애들은 하지 말라니까? 범죄 수사하는 경찰이나 SL이 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그렇게 많이 그 포렌식이 필요 없으니까,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게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제가 이거잖아요. 포렌식은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돈도 없고, 뭐 기기도 없고 또 근데 사실 얘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렌식 절차를.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참관실도 있어야 되고, 참관실도 만들면 되지. 근데 서울중앙지검, 남부, 동부 이런 데는 뭐 참관실 여러 개래 하는. 그러니까 왜 꼭 그것을 니들이 다 하려고 지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소위 뻑이 나는 건데 그 뻑이 나는 것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은 어려워. 그러니까 수사가 시간이 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검찰 애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방법이 없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검사들이 밤새워 자료를 볼 텐데 포렌식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니네들이 그런 수사를 하지 말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 쪽에 맡기고 그러면 걔네들은 포렌식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하거나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애초에 막다른 곳으로 모른 다음에 우리들 뭐 일 좀 하게 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웃기는 거예요. 이거를 또 그대로 또 언론이 써줘요. 요즘 포렌식 힘들어. 절차 다 지키고 뭐 시간 하는데. 애초에 그러면 구조를 바꾸면 되는데 그 구조 바꿀 생각은 전혀 없냐. 당연히 검사가 수사를 해야지라고 하는. 아니 검사가 수사하는 게 검사도 수사라는 거죠. 검사도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주는 검사도 수사하는 거고 범죄 수사는 범죄 전문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맨날 헛바퀴만 도는 겁니다. 맨날 헛바퀴만. 재밌는 기사네요. 자.